당신 같은 사람한테 아버지가 왜 그렇게까지 해줬는지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 그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을 거였으면 차라리 처음부터 남이었으면 좋았겠다. 이 말은 제가 남편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남편이 고개를 떨군 채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때까지도 저는 남편이 저지른 일이 전모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이혼하고 한참 뒤에야 밝혀진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알았을 때 저는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 수밖에 없었어요. 분노도 아니고 서러움도 아닌 그냥 허탈함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빈손으로 시작해서 회사를 일군 분이셨어요. 처음엔 남의 공장에서 기술을 배우셨고 그 기술로 작은 사업을 시작해서 수십 년에 걸쳐 키워내셨죠. 엄하신 분이었지만 가족한테만은 한없이 따뜻했어요. 어머니를 늘 존중하셨고 주말이면 우리 남매를 데리고 어디든 다니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성격이 정반대셨어요. 조용하고 나긋하신 분인데 그 조용함 속에 단단한 중심이 있으셨죠. 아버지가 사업에 매달리시는 동안 집안의 모든 걸 묵묵히 지키신 분이었습니다. 오빠는 어려서부터 머리가 좋았어요. 아버지는 오빠가 원하는 만큼 공부할 수 있게 지원해 주셨고 오빠는 해외 유학까지 갔습니다. 부모님은 오빠가 돌아오길 바라셨지만 오빠는 현지에서 경력을 쌓겠다며 자리를 잡았어요. 원래 아버지 회사엔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혀 다른 분야를 전공했고 아버지는 그런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걸 하라고 회사는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런 아버지에게는 오래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낡은 빨간 지갑을 늘 가지고 다니시는 거였어요. 가죽이 닳아서 모서리가 해지고 세월의 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촌스러운 지갑. 어머니가 명품 지갑을 사드려도 직원들이 선물한 새 지갑이 들어와도 아버지는 항상 그 빨간 지갑만 쓰셨어요. 나중에 어머니한테 들었는데 그게 제가 초등학생 때 용돈을 모아서 아버지 생신에 사드린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억도 잘 안 나는 걸 아버지는 그걸 수십 년간 보물처럼 품고 다니셨던 거예요. 그 안에 늘 가족 사진 한 장을 넣어두셨고요. 이 빨간 지갑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취직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그 무렵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특별히 잘나거나 못난 것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대화가 잘 통했고 같이 있으면 편했습니다. 좀 고집이 세긴 했지만 그때는 그게 소신이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고 안 되는 일도 물고 늘어지는 끈기가 있었거든요. 연애할 때는 그런 모습이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재미있는 인연이 하나 있었는데 양쪽 부모님 고향이 같은 동네였어요. 저희 부모님은 결혼 후 도시로 나오셨고 시부모님은 여전히 그 시골에 살고 계셨죠. 상견례 때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양쪽 어른들이 금방 친해지셨어요. 시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아들밖에 없어서 딸이 있었으면 했는데 저를 보시고는 딸이 생긴 것 같다고 좋아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부담스러울까봐 항상 조심스러워 하셨죠. 시아버지는 과묵하신 분인데 제가 시댁에 갈 때마다 조용히 과일을 깎아내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수다스러우시면서도 선을 잘 지키시는 분이었고 제 앞에서 아들 흉을 보시면서 우리 아들이 부족한 게 많으니까 힘들면 언제든 말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배려가 감사해서 먼저 다가갔어요. 자주 전화도 드리고 명절이 아니어도 찾아뵈었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허리를 다치셨는데 남편보다 제가 먼저 달려간 적도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아들보다 낫다고 눈물을 글썽이시며 웃으셨던 표정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첫째를 낳았을 때 친정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도움을 못 주시게 됐는데 시부모님이 하던 일을 다 제쳐두고 올라오셔서 석 달 동안 저를 돌봐주셨어요. 시아버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미역국을 끓여주셨고 시어머니는 아기를 안고 밤새 재워주시면서 제가 좀이라도 자게 해주셨죠. 그 은혜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도 처음엔 친정 부모님께 잘했어요. 특히 아버지 회사에 들어간 뒤로는 더 그랬죠. 2년쯤 됐을 때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계약직이었는데 재계약이 안 된 거예요. 첫째가 갓돌이었고 저도 육아 때문에 쉬고 있던 시기라 집안 사정이 갑자기 팍 어려워졌어요. 남편은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새벽에 물류센터에서 짐 나르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뛰었어요. 그걸 알게 된 아버지가 남편을 부르셨습니다. 자네 형편이 어렵다는 건 다 알고 있네. 내 회사에 마침 사람이 필요한데 와서 일해볼 생각 없나? 가족이 편해야 일도 제대로 되는 법이니까. 남편은 그 자리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목이 메어서 말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저도 아버지의 그 마음 씀씀이에 코끝이 찡했습니다. 회사에 들어간 남편은 처음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야근도 마다 않았고 주말에도 일을 가져와서 했습니다. 아버지도 그런 남편을 대견하게 여기셨죠. 사위가 성실해서 보기 좋다고 어머니한테 말씀하셨다고 해요. 친정 부모님한테도 극진했어요. 주말마다 찾아뵙고 먼저 전화드리고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챙기고 어버이날엔 제가 뭘 준비하기도 전에 남편이 먼저 큰 케이크를 사서 찾아뵈었어요. 해외에 계신 형님 몫까지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한 번은 아버지 생신 때 남편이 몰래 준비한 깜짝 파티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직접 알아봐서 주문하고 손수 식당을 꾸며놨더라고요. 아버지가 감동하셔서 남편 손을 꼭 잡으시며 고맙네, 자네라고 하셨을 때 저도 정말 뿌듯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남편이 정말 고마우셨나 봐요. 어머니가 사위가 아들 같다고 하실 때마다 저도 행복했거든요. 시부모님보다 친정 부모님한테 더 자주 전화하는 남편이 좀 미안하기도 해서 저는 시부모님께 더 신경을 쓰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모든 게 좋았어요. 진짜로요. 둘째, 셋째까지 태어나서 시끄럽고 정신없지만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사람이랑 늙을 때까지 함께 할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온 가족이 무너졌습니다. 오빠는 소식을 듣자마자 해외에서 돌아왔고 다행히 수술이 가능한 단계라 빠르게 수술을 진행했어요. 수술은 잘 됐지만 아버지가 항암 치료를 앞두고 오빠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큰 고비를 넘기면서 느낀 게 있다. 나도 영원하지 않더라. 이제 슬슬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내가 옆에 있어주면 좋겠다. 아버지가 도움을 청하신 거였어요. 평생 누구한테 기대 본 적 없는 분이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신 거죠. 오빠는 즉시 해외 생활을 정리하기로 했고 2달 만에 돌아와서 아버지 회사에 합류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암 치료를 무사히 끝내셨고 건강도 차차 회복되셨어요. 오빠가 곁에서 든든하게 버텨주니까 저도 한결 마음이 놓였습니다.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오빠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남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남편의 진짜 얼굴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할게. 나는 형님이 해외에 계속 있을 줄 알았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장인어른 뒤를 잇게 되는 거잖아. 이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버지가 한 번도 약속하신 적 없는 걸 남편은 혼자서 당연한 미래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일부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빈손으로 일군 회사에서 남편은 실직 후 아버지의 배려로 취직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감사하며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암투병 중 해외에 있던 오빠를 불러들이셨고 그 순간부터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굳이 들어오는 건데? 거기서 잘 다니고 있었잖아.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불만을 터뜨렸어요. 처음엔 그냥 투덜거리는 수준이었는데 점점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나는 형님이 해외에 계속 있을 줄 알았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장인어른 뒤를 잇게 되는 거잖아.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공들였는데 갑자기 형님이 나타나면 나는 뭐가 되는 거야?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아버지가 한 번도 남편한테 회사를 주겠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없거든요. 남편 혼자 머릿속에서 시나리오를 그려놓고 그게 틀어지니까 화를 내고 있었던 겁니다. 아빠가 언제 당신한테 그런 약속을 했어? 당신이 혼자 기대한 거잖아. 그리고 아빠가 아프셔서 아들한테 도움을 청하신 건데 그걸 왜 당신이 불쾌해해? 당신은 몰라 회사에서 내 입지가 어떻게 되는 건지. 당신은 관심도 없잖아. 그때부터였어요. 남편이라는 사람이 진짜 속내가 하나씩 벗겨지기 시작한 게 오빠는 해외에서 쌓은 경력이 있다 보니 회사 직원들한테 빠르게 인정을 받았어요. 능력도 있었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좋았거든요. 자기 돈으로 직원들 밥을 사주고 고민을 들어주고 어려운 업무를 먼저 맡아서 처리하고 남편은 그게 견딜 수가 없었나 봐요. 집에 오면 매일 오빠 험담이었습니다. 형님이 직원들한테 뭘 그렇게 잘해주는지 모르겠어. 다 계산이지. 뭐 자기 세력을 만들려는 거야. 오빠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내가 모르는 거지 아니야. 나는 회사 사람들을 더 오래 봤으니까. 안다고 형님이 오고 나서 분위기가 이상해졌어.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든 건 남편이었습니다. 오빠한테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거든요. 오빠가 진행하는 일에 끼어들어서 트집을 잡고 아버지한테 가서 오빠가 실수한 것처럼 과장해서 보고하고 오빠를 따르는 직원들한테 은근히 불이익을 주고 심지어 한 번은 오빠가 거래처와 중요한 미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미팅 시간을 일부러 다른 일정과 겹치게 잡아 버린 적도 있었어요. 결국 오빠가 미팅을 놓칠 뻔했는데 다행히 직원이 눈치를 채고 알려줘서 겨우 수습할 수 있었죠. 나중에 오빠가 왜 이랬냐고 물으니까 남편은 실수였다고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또 한 번은 제가 친정에 갔을 때 오빠가 아버지께 차를 드리려고 주방에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옆에서 끼어들면서 아버지는 이 차를 좋아하세요. 제가 더 잘 알거든요라며 은근히 견제하더라고요. 그런 소소한 것까지 경쟁하려 드는 남편이 한심하면서도 불쌍했어요. 오빠는 처음에 그냥 넘겼어요. 가족인데. 굳이 부딪히고 싶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1년이 넘도록 계속되니까 회사 분위기가 진짜로 나빠졌고 아버지까지 스트레스를 받으시게 됐습니다. 결국 오빠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남편이 있는 앞에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회사에서까지 이런 얘기하기 싫어서 직접 왔어. 솔직하게 말할게. 직원들 앞에서 나를 깎아내리는 거, 아버지한테 사실과 다른 보고를 올리는 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아버지도 다 알고 계시고 직원들도 다 보고 있어. 남편은 얼굴이 벌개지더니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어요. 제가 언제요? 저는 회사를 위해서 한 건데 형님이 오해하시는 거예요. 오빠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저는 오빠를 따라 나가서 사과했어요. 오빠는 내 잘못이 아니잖아라고 했지만 저는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크게 싸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다 했습니다. 제발 자격지심 좀 부리지 말라고, 오빠를 깎아내린다고, 당신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그럴 에너지로 차라리 자기 실력을 키우라고. 남편은 당신은 항상 형님 편이지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아버지가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어요. 너한테 이런 말하기 미안한데 그이 문제가 심각해졌다. 오빠를 따르는 직원들을 골라서 일부러 힘들게 하고 있어. 몇 번이나 경고했는데도 안 고쳐지더구나. 정식으로 징계까지 내렸는데 오히려 나한테 불만을 갖더라. 가슴이 철렁했어요. 남편이 징계까지 받은 걸 저한테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이가 요즘 제대로 일을 안 해. 직원들한테 자기 일을 떠넘기질 않나. 근무 시간에 딴짓을 하질 않나. 한 번은 중요한 거래처 미팅을 그냥 빠져버려서 큰 손해가 났어. 사위니까. 끝까지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도 이제 한계야. 집에 온 남편을 붙잡고 물었더니 남편은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장인어른이 나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나도 의욕이 안 생기는 거야. 형님한테만 좋은 일을 맡기고 나한테는 허드렛일만 시키잖아. 그러면 누가 열심히 하고 싶겠어? 당신이 스스로 그렇게 만든 거잖아. 갑질하고 분탕질 치면서 좋은 일을 맡겨달라는 게 말이 돼? 남편은 벽을 한 대 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결국 남편의 행동으로 퇴사한 직원 2명이 노동 관련 기관에 신고를 넣었어요. 회사에 시정 권고가 내려왔고 남편은 석 달간 정직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내가 다 회사를 위해서 그런 건데 왜 나만 벌을 받아야 해? 제가 아무리 말해도 아버지가 아무리 타이르셔도 남편은 세상이 자기한테 불공평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그 무렵 아버지가 큰 결단을 내리셨어요. 암 치료를 마치시고 건강이 많이 회복되셨지만 예전 같은 체력은 아니셨거든요. 아버지는 오래 고민하신 끝에 가족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투병을 겪으면서 나도 언제까지 회사를 붙잡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걸 깨달았다. 건강할 때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 회사는 오빠한테 맡기려고 한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믿기 힘든 소리를 했습니다. 잠깐요. 장인어른 저도 이 회사에 몇 년을 바쳤습니다. 형님은 중간에 오셨지만 저는 처음부터 있었어요. 저한테도 기회를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버지가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천천히 뜨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네한테는 기회를 여러 번 줬네. 자네가 스스로 다 걷어찬 거야. 남편은 거기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암을 겨우 이겨내시고 이제 좀 쉬시려는 아버지 앞에서 저는 남편의 팔을 붙잡고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남편은 현관에 서서 분을 사귀지 못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안에서 가슴을 치며 우셨고 오빠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 손을 잡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아빠가 죽을 고비를 넘기시고 내린 결정인데 거기다 대고 따지는 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벌어진 일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잔인했어요. 오빠가 회사 감사 돌렸어. 당신이 회사 돈을 빼돌린 거 다 나왔어. 금액도 경로도 같이 한 사람들도 전부. 이 말을 시댁 거실에서 내뱉었을 때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지더라고요. 평소에 그렇게 큰 소리치던 사람이 갑자기 한없이 작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3부 중반의 이야기이고요. 이전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실직한 남편을 아버지가 회사에 불러주셨지만 오빠가 귀국하자 남편은 후계자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직원들을 괴롭히고 오빠를 모함하고 징계를 받고도 반성하지 않았어요. 결국 아버지는 오빠에게 회사를 물려주셨고 남편은 거기에 발악했습니다. 이제 그 뒤의 이야기입니다. 오빠는 정식으로 대표직을 이어받았어요. 남편은 그 이후로 완전히 무너지더라고요. 출근은 하는데 일을 안 했습니다. 매일 술 냄새를 풍기고
무단으로 빠지는 날도 잦았어요. 집에 오면 오빠 욕을 했고 제가 말리면 당신도 나를 버렸다는 소리를 했습니다. 제가 오빠한테 차라리 해고해라고 말했을 정도예요. 하지만 오빠는 형부를 자르면 조카들은 어떡하냐며 차마 그러질 못했어요. 그리고 승계가 끝난 지 몇 달 뒤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발견돼서 수술을 받으셨지만 이번엔 회복이 쉽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나아지시나 싶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합병증이 찾아왔어요.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병원에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이미 의식이 없으셨고 그날 밤 눈을 감으셨어요. 장례식장에서 저는 거의 정신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어머니는 울다 쓰러지셔서 병원 신세를 지셨고 오빠는 울면서도 장례 절차를 하나하나 챙겼어요. 남편은 장례 3일 내내 구석에 앉아서 뚱한 표정이었습니다. 조문객이 오면 그때만 형식적으로 인사하고 나머지 시간은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장례 마지막 날 시부모님이 올라오셨어요. 두 분이 제 손을 잡고 힘내라, 우리가 있다고 하실 때 정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시부모님은 그렇게 따뜻한 분들인데 왜 아들은 저러는 건지. 장례가 끝나고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 빨간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양복 안주머니에 들어 있었어요. 수십 년을 함께한 지갑. 꺼내드는 순간 아버지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죽이 달아 반질반질한 표면에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지갑을 열어보니 가족 사진이 있었어요. 우리 가족 4명이 함께 찍은 사진인데 모서리가 달아서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수시로 꺼내 보셨나 봐요. 그 뒤에 접힌 메모지가 하나 끼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글씨였어요. 아버지 특유의 반듯한 글씨체. 어릴 때 일기장 검사하시면서 글씨를 똑바로 써라고 하시던 아버지가 쓰신 그 글씨. 사람의 진심은 자기 것을 빼앗길 때 드러난다. 빼앗긴 게 아닌데도 빼앗겼다고 느끼는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 아버지가 언제 쓰신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그 빨간 지갑을 제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아버지가 곁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버지를 보내고 2달쯤 지났을 때 오빠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지금 만나서 할 얘기가 있어. 너한테 먼저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오빠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만나서 들은 이야기는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대표를 맡고 나서 회사 전체 자금을 점검하고 있었는데 수상한 흐름이 보여서 정밀 감사를 돌렸어. 결론부터 말하면 남편이 회사 돈을 빼돌렸어.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횡령이라는 단어가 귀에 들어오는데 실감이 안 났어요. 회계 쪽 직원 2명이랑 짰더라. 장부를 조작해서 돈을 빼내고 그걸 개인 계좌로 돌린 거야. 금액이 적지가 않아. 얼마나? 거의 6억 5천 정도 돼. 6억 5천.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서 키운 회사에서 아버지의 은혜로 들어간 사람이 6억이 넘는 돈을 훔쳤습니다. 어디에 쓴 거야? 아직 다 파악은 안 됐는데 개인적으로 쓴 것 같아. 고급 술집이나 유흥 쪽으로 빠진 금액이 꽤 있어.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오빠가 증거 서류 복사본을 내밀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조치를 취하기 전이야. 너한테 먼저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 가족이니까. 고마워, 오빠. 그리고 미안해.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가족한테 계속 피해만 주네. 그런 소리 하지 마. 누구도 몰랐던 거야. 저는 오빠한테 그 복사본을 달라고 했어요. 이미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걸로 확실히 결심이 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며칠 뒤 명절이었어요. 시댁에 가야 하는 날이었죠. 이혼을 결심한 마당에 시댁에 왜 가냐고요? 시부모님 때문이었어요. 3달 동안 와서 산후조리를 해주시고 명절마다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늘 며느리한테 조심스러우면서도 진심이셨던 그 2분.
전화로 이혼 소식을 전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 직접 뵙고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시댁으로 가는 길에 아버지 산소 근처를 지나게 됐어요. 저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잠깐만 멈춰줘. 아빠 산소에 다녀올게. 명절인데 인사라도 드리고 싶어. 그때 남편이 한 말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뭐하러? 거기 가면 뭐가 달라져? 장인어른 돌아오시기라도 해? 난 배고프니까 먼저 간다. 그리고 정말 저를 길가에 내려놓고 가버렸어요. 아이들까지 태운 채로. 아버지가 취직시켜줬습니다. 월급을 줬습니다. 온갖 못된 짓을 해도 사위라고 끝까지 참아주셨습니다. 그 사람한테 남편이 할 수 있는 말이 뭐하러 가냐라니. 하지만 저는 담담했어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끝났으니까요. 혼자 산소에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산소를 끌어안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아빠, 저 이제 정리하려고요. 늦어서 미안해요. 그래도 깔끔하게 끝낼게요. 가방에서 빨간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의 메모를 다시 읽었어요. 빼앗긴 게 아닌데도 빼앗겼다고 느끼는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남편은 처음부터 자기 것이 아닌 걸 자기 것이라 착각했고 그 착각이 깨지니까 세상 모든 것에 원한을 품은 거였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택시를 타고 시댁에 갔어요. 시댁에 도착하니 시부모님이 먼저 달려나오셨어요. 아이고 왔구나. 그놈한테 어떻게 너를 두고 오냐고 호되게 혼냈다. 괜찮아? 저는 그 따뜻한 말씀에 잠깐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참았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요. 남편은 거실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저를 보고도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왔어? 한마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늘 드려야 할 말씀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직접 찾아뵈었어요. 저 이혼하려고요. 시부모님 표정이 굳었어요. 남편은 소주잔을 내려놓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시작이네. 아까 두고 왔다고 삐진 거지? 좀 있으면 풀릴 거니까 빈말 좀 그만해. 저는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고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남편 앞에 툭 떨어뜨렸어요. 열어봐. 남편이 귀찮다는 듯 봉투를 열었는데 보자마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쫙 빠지더라고요. 이걸 어디서? 오빠가 회사 감사 돌렸어. 당신이 회사 돈을 빼돌린 거 다 나왔어. 금액도 경로도 같이 한 사람들도 전부.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 수 있어. 설명은 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에 해. 오빠가 명절 지나면 정식으로 고발한다고 했어. 증거가 다 있으니까 빠져나가기 어려울 거야. 남편은 허공을 더듬듯 손을 내저었어요. 평소에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이 갑자기 한없이 작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저는 두 번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야. 내 쪽은 이미 다 끝냈어. 시부모님은 아들이 횡령을 했다는 사실에 완전히 무너지셨어요. 시아버지는 긴 한숨만 쉬셨고 시어머니는 남편 등을 마구 때리시면서 우셨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사돈 어른이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그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다니. 우리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다. 시어머니가 울음을 그치시더니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내가 맞아. 갈라서는 게 맞아. 이런 인간하고 더 사는 건 내 인생을 망치는 거야. 미안하다. 우리 아들 때문에 정말 미안해.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분들한테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며느리로서 더 오래 곁에 있고 싶었는데,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남편은 그제야 사태가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는지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한 번만 기회를 줘. 형님한테 내가 직접 가서 빌 테니까.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마. 기회는 진작에 있었어. 아빠가 살아계실 때 수도 없이 경고했잖아. 그때마다 당신은 무시했고, 이제 와서 무슨 기회?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마당까지 따라 나왔지만 저는 뒤도 안 돌아봤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남편의 처벌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이혼 후에 아버지의 빨간 지갑 속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것. 그 이야기가 남아있어요. 아이들 생각했으면 처음부터 안 그랬어야지. 남편이 감옥에 갈까봐 애걸복걸할 때 제가 한 말이었습니다. 3부까지의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회사에 취직한 남편은 후계자 욕심에 눈이 멀어 오빠를 견제하고 직원들을 괴롭히고 끝내 회사 돈 6억 5천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여의고 빨간 지갑 속 메모를 가슴에 품은 채 시댁에서 횡령 증거와 이혼 서류를 남편 앞에 던졌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오빠한테 전화했습니다. 나 때문에 고발을 미루거나 하지 마. 이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오빠는 오빠가 해야 할 일을 해. 오빠는 바로 그날 고발 절차를 진행했어요. 수사가 시작됐고 남편과 공범 직원 둘이 모두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남편이 빼돌린 돈의 행방이 드러났어요. 고급 유흥업소, 골프, 각종 사치. 가족한테는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 돈 다 쓰면서도 집에 와서는 월급이 적다, 장인어른이 나를 홀대한다 불평을 했던 거예요. 남편은 형사처벌을 앞두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매일같이 찾아와서 빌었어요. 형님한테 선처 좀 부탁해줘. 감옥에 가면 아이들은 어떻게? 저는 한마디만 했습니다. 아이들 생각했으면 처음부터 안 그랬어야지. 하지만 오빠는 결국 합의를 해줬어요. 저한테 미리 얘기도 없이. 나중에 이유를 물었더니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누나한테 미안한데 조카들 생각에 그랬어. 아빠가 정과자가 되면 그게 평생 따라다녀. 아이들한테 그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어. 대신 조건이 있었어요. 횡령한 돈 전액을 변상하는 것. 남편은 가진 것을 다 끌어모아서 갚아야 했고 공범 직원들도 자기 몫을 나눠서 변상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전액 변상, 합의가 다 인정돼서 실형은 피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사실상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아파트, 차, 저축. 다 돈으로 바꿔서 갚았어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마무리한 뒤 이혼 신고를 했어요. 아이 셋의 양육권은 제가 가져왔습니다. 남편은 아무 이의도 제기하지 못했어요. 그럴 처지가 아니었으니까요. 양육비는 꼬박꼬박 보내겠다는 약속만 하고 남편은 빈손으로 나갔습니다. 이혼 후에 남편 이야기도 조금 하겠습니다. 남편은 재취업이 안 됐어요. 나이도 있고 회사에서 불명예스럽게 나갔으니 이력서를 넣어도 받아주는 곳이 없었죠. 업계가 좁다 보니 남편 이야기가 퍼졌던 모양이에요. 결국 일용직을 전전하게 됐습니다. 좋은 차 몰고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 좁은 월세방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처지가 된 거예요. 시부모님한테도 돌아갔는데 두 분이 아들한테 말을 안 섞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지붕 아래 사시지만 밥도 따로 대화도 없이. 시어머니가 한 번은 저한테 전화하셔서 우리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켜서 내가 이 고생을 했다. 미안하다고 또 사과하시는데 제가 더 죄송했어요. 아이들 때문에 가끔 연락을 하는데 한 번은 남편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참을 뜸들이다가 목소리가 갈라지면서 내가 도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가지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다 잃고 나서야 알겠더라. 장인어른이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안 했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남편은 재결합은 생각도 못한다며 그냥 후회만 쏟아내더라고요. 늦었지만 반성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떳떳하게 살면서 아이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제 아이들의 아버지니까요. 그런데 이혼 후에 알게 된 사실이 하나 더 있었어요. 이게 진짜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아버지의 빨간 지갑을 정리하다가
지갑 안감 사이에 뭔가가 더 있는 걸 발견했어요. 접고 또 접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오래된 편지였어요. 아버지가 쓰신 건데 날짜를 보니 돌아가시기 2달쯤 전이었어요. 아마 뇌출혈로 쓰러지시기 직전 몸이 많이 안 좋으셨을 때 쓰신 것 같았습니다. 편지는 남편에게 보내는 거였어요. 자네한테 이런 편지를 쓰게 될 줄은 몰랐네. 자네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윤정이 옆에 서서 웃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자네가 힘들 때 회사로 불렀던 거야. 내 딸이 고른 사람이니까 믿었거든. 자네가 변해가는 걸 보면서 많이 힘들었다. 화가 나기보다는 안타까웠어. 욕심이 사람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자네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거든. 그래도 나는 자네를 자르지 않았네. 자네가 미워서가 아니라 내 손주들이 아비밥벌이 걱정을 해야 하는 게 싫었어. 그리고 솔직히 아직도 자네가 정신을 차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 이 편지를 자네가 읽을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줘. 자네에게 진짜 소중한 건 회사 대표 자리가 아니야. 자네를 믿고 기다리는 가족이야. 그걸 잃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와중에도 남편을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돌아오길 바라셨던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그 마음을 끝끝내 저버렸습니다. 이 편지를 남편한테 전해줄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결국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마음은 그 마음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만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언젠가 남편이 진심으로 달라졌다고 느끼는 날이 오면 그때 보여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어머니, 오빠와 함께 살고 있어요. 이혼 후에 다 같이 합쳐서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오빠는 아버지 회사를 잘 이끌고 있고 저는 원래 하던 일을 하면서 아이 셋을 키우고 있어요. 힘들지만 가족이 곁에 있어서 버틸 수 있습니다. 오빠는 아직도 결혼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남기신 회사를 지키는데 온 힘을 쏟고 있거든요. 어머니가 걱정하시지만 오빠는 웃으면서 아직 할 일이 많다고만 해요. 전 그냥 오빠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시부모님한테는 가끔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두 분한테는 잘못이 없으니까요. 손주들을 보실 때 그렇게 좋아하시는 걸 보면 이것마저 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의 잘못이 시부모님의 잘못은 아니니까요. 가방 안에는 아직도 아버지의 빨간 지갑이 들어 있습니다. 때가 묻어 반질반질한 그 낡은 가죽 지갑을 만질 때마다 아버지가 곁에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용돈을 모아 사들인 촌스러운 지갑을 아버지는 수십 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품에 넣고 다니셨어요. 명품을 들여도 안 바꾸셨을 만큼 지갑 안의 가족 사진은 이제 모서리가 달아있고 아버지가 남긴 메모는 접은 자국 사이로 글씨가 희미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한 줄은 제 마음속에 선명히 새겨져 있습니다. 빼앗긴 게 아닌데도 빼앗겼다고 느끼는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 제 남편이 딱 그랬거든요. 누구도 남편의 것을 빼앗은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 회사는 처음부터 남편의 것이 아니었고 오빠가 돌아온 건 아버지의 간절한 부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기가 빼앗겼다고 확신했고 그 착각이 감사를 분노로 은혜를 원한으로 뒤바꿔 놓았어요. 그리고 결국 모든 걸 잃었습니다. 가족을 잃었어요. 돈을 잃었어요. 직장을 잃었어요. 자기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던 시부모님의 신뢰도 잃었어요. 제가 이 사연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내 것이 아닌 걸 탐하는 욕심은 결국 진짜 내 것마저 삼켜버린다는 것. 남편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것들, 그러니까 저와 아이들, 안정된 직장, 가족의 신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 걷어차고 자기 것이 아닌 걸 움켜쥐려다가 손에 쥔 모든 것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누군가의 은혜 위에 서 있다면 부디 그 자리의 무게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당신이 남긴 낡은 지갑 하나가 딸에게는 평생의 부적이 됩니다. 당신이 남긴 메모 한 줄이 어둠 속에서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 됩니다. 아빠, 저 잘 살고 있어요. 지켜봐 주세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